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어느 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합니까?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놓고 보면 내용이나 아니면 위반된 법률 내용이나 법정이나 모든 게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왜 지금의 시기가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직후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서 해제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 국가가 평상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 대법관으로서의 법률 그리고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 그를 바라보는 인식은 사실 국가 사법작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께서 불안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지금의 상황이 추후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 대법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시는 상황일 것 같고 그 인식을 들으시면 국민께서 조금 더 안심하실지 아니면 더 불안해하실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나 뭐 국회에서의 논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한 계엄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이제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무대행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하게 되면 직무대행자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면 답변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저는 임명할 수 있다. 네, 근거는 뭡니까? 있습니다. 논거는?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그 제청을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임명 동의안 보낸 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헌법에서의 그런 달성하는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3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끝내고 네. 아마 국회에 이제 곧 그 의결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엔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에 비춰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도 얘기했듯이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국회에서 뭐 추천 의결이든 임명 동의 의결이든 하면 네. 직무대행자는 선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건 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 66조 2항에 되게 되면 헌법 수호 의무의 내용 중에 이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되는 의무도 있으니까 그것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해야 되는.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12.3 계엄에 대해서 12.3 계엄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할 때 이제 하는 것들인데 대통령은 야당이 이제 뭐 예산을 삭감하고 뭐 탄핵 절차 같은 것들을 뭐 많이 진행을 했고 입법 폭주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체적 사안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담당할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셔야 믿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소위 말하는 포섭이 쉽게 되는 명확한 그 요건에 맞는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아니 그런 그 대통령이 사안 일단 같습니다. 주장하는 걸 갖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라가 되는지. 단순히 그 부분 가지고는 뭐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감정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계엄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른바 김용현 등 군부 충암파들이 잦은 회동을 해서 이 계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하는 상정도 못할 사안이라서 좀 기우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기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후에 가깝다. 네, 그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 당시에 10시 한 20분 경이었는데 이 계엄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아마 그때 중간 부분부터 제가 실제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예전에는 계엄은 기후일 뿐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었는데 딱 TV에서 그 장면이 나오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야기 내용이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KBS를 보셨는데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 네. 씨의 내용을? 중간부터 들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계속 반복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해킹을 당했다. 도저히 그 말하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렵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처음에는 순간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 12월 12일 남아도 혹시 들었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고 아마 직후에 방송 재생부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는 그 담화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윤석열 씨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경도된 상태로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 말씀이 아마 지금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본인이 본인의 주장 입장이나 이런 것들 대변하는 그 요지로 보여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재판에서 그냥 감정을 판단해야 묻는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감정을. 뭐 헌법재판관이 아니실 거고 또 이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대법원에 온다고 해도 그 문제와 달리 이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의. 아마 어떤 근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모 판사 그리고 현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체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뭐 서면에도 비슷한 답변이 있긴 한데. 네. 먼저 우리 사법부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온 분들과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사실이면 책임이 져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한편 생각해 보니 그때 가장 현장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막아내신 우리 국민들과 국회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법부 구성원에 관해서만 너무 또 그렇게 피해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다소 송구스럽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주요 사실이었습니다.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뇌물죄와 직권남용과 내란죄와 직권남용 어느 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합니까?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놓고 보면 내용이나 아니면 위반된 법률 내용이나 법정이나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합니다. 그렇죠. 이 내란죄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 자체가 제한되는 대통령에게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 불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고령 5호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을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이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계엄이라도 이 전공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민간인인 이런 복귀 명령과 처단이 가능한 겁니까? 먼저 저 내용을 보면 아마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취한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되지 않고 본질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저 점도 그러한 내용의 침해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민간인인 전공의와 의료인에 대해서 이런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처벌까지 처벌도 아닙니다. 처단한다는 이런 포교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아무리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이 포고령 내용 자체는 저는 이원이법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께서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 의료인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후보자는 이원이법하다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미 객관적으로 이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국무회의가 실체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거 지금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밝혀진 거 보셨죠, 후보자도.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부서도 없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그러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거기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팩트예요, 사실. 그게 그럼 팩트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은 맞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